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고 건강관리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올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지난해보다 75.2% 늘어난 1,511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모두 10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첨단 플라즈마 기술 개발과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산업 육성,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와 태양전지 성능을 떨어뜨리는 숨은 결함, 이른바 전자트랩을 기존보다 훨씬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불량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태양전지 등 전자소자의 성능을 좌우하는 숨은 결함인 전자트랩. 기존의 전자트랩 분석 기법은 다른 물질과의 접합 구조를 따로 만들거나 트랩의 특성과 전하 이동의 특성을 각각 따로 측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안의 전자이동 특성과 전자트랩을 한 번의 측정으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홀 효과 측정에 빛과 온도라는 변수를 결합한 포토홀 기법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겁니다. 이 전도도 포토홀 전도도의 그래프가 원래는 만약에 결함의 영향이 크게 없다면 일직선을 띄어야 합니다. 휘어짐 현상이 트랩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빛을 약하게 비추면 새로 생성된 전자들이 먼저 트랩에 붙잡히고 빛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 트랩이 채워진 뒤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도도 변화의 휘어짐을 분석해 트랩의 밀도와 에너지 위치를 계산해냈습니다. 그 결과 기존 기술보다 약 1000배 더 민감한 수준, 즉 세제곱센티미터당 1조개 수준의 아주 낮은 트랩 밀도까지 검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양전지와 같은 아주 고효율의 에너지 소자에서는요, 아주 적은 수의 트랩도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고효율의 소자를 개발한다면 이제 저희처럼 아주 고민감도의 측정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연구진은 이번 기술로 반도체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불량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포스텍 배터리공학과 김원배 교수 연구팀은 두 개의 금속 원자가 짝을 이루어 반응을 돕는 이원자 촉매를 활용해 리튬황 배터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지만 배터리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리튬 황화물이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간과 철 원자를 결합해 두 금속이 배터리 내부에서 황을 잡아두고 반응을 빨리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배터리의 전류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고밀도 배터리 개발에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실리카 나노 물질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미옥 박사 연구팀은 인간 줄기세포로 만든 뇌 오가노이드 실험에서 실리카 나노 물질이 뇌 기초세포의 증식과 도파민 신경세포로의 분화에
세포 간 신호 전달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포가 죽는 등 뚜렷한 독성은 없었지만 신경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고 염증 관련 신호가 증가하는 등 뇌 발달 과정에 미세한 교란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물질이라도 뇌 발달 초기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태아와 같은 민감한 시기를 고려한 새로운 안전성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최고 화두는 인공지능 두뇌를 탑재한 로봇입니다. 움직이는 AI가 세계 산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상자를 잡는 신용을 하자 로봇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팔과 손가락 관절은 얼마만큼 움직여야 하는지, 힘을 어느 정도 써야 상자를 들어 선반 위로 옮길 수 있는지 원격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사람에겐 별것 아닌 동작도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하려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대량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인데 지금은 피지컬 AI 연구개발 초기 단계라 연구자가 일일이 실험을 통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인공지능은 사물을 인식하고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생성형 인공지능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로봇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해 50건 가까이 검증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역세권 일대를 기술 개발과 창업을 아우르는 로봇 AI 산업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은 자본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봇은 하드웨어적인 또는 시설이나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좋은 결과물들을 사업화를 할 수 있다면 양재 일대에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국내외 AI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시설도 조성해 복합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로봇 기술 검증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음 달 6일까지 국산 소자 부품 우수검증 지원 사업에 우주검증위성 3호 탑재체 공모를 진행합니다. 우주검증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국산 전기, 전자소자급 부품, 반도체 등 연구 성과물의 우주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큐브 위성 기반의 검증 플랫폼을 개발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자 부품을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탑재체는 오는 2027년 예정된 누리호 6호기에 실려 발사됩니다. 삼성이 경북 구미에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덕에 구미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옛 삼성전자 공장 부지입니다. 이곳에 60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삼성 SDS와 구미시가 세계 최대 IT 박람회가 열리는 미국에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4,200억 원을 투자해 3년 뒤 가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우리 삼성 SDS의 어떤 고유의 사업과 더불어서 지역의 제조업체도 이 AI의 색깔을 입혀서 구미의 제조 도시가 더욱 부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AI 산업 활성화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국내외 대기업의 지역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미에는 지난 2024년 2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결정에 이어 지난달에도 4조 5천억 원을 들여 3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투자가 약속됐습니다. 전력과 냉각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등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운영에 있어서 냉각이라든지 이미 또 건설하고 있는 에너지 복합 화력 발전소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데이터 센터의 그 활용과 관련해서도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 전후방 연관 산업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미시는 잇따르는 조단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단을 만들고 기존 제조업과 연계해 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사이버 위협 특징 등을 고려해 올해 예상되는 5대 사이버 위협을 선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먼저 지정학적 우위 확보를 위한 사이버 각축전 심화와 한국의 첨단 기술을 훔치기 위한 무차별 사이버 공격,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다목적 사이버 공세 등을 꼽았습니다. 또 인공지능 AI가 해킹 과정에 개입하면서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국가나 범죄 조직 간 공생적 해킹 세력이 확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는 국제적이거나 국가 배후가 있는 해킹 조직에 첨단 기술 수집과 금전 목적 해킹이 확대됐고 중대 해킹 사고로 인한 민간 피해도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강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퇴근길 이후부터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강추위와 눈이 반복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간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털 목도리, 장갑까지 중무장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내려가며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에 육박했고 대관령 영하 14도, 철원 영하 13.3도, 파주도 영하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로봉 등 강원도 상간은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며 체감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에 이르는 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이번에도 차가운 공기가 다음 주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8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주말까지 기압골과 해기차 영향으로 눈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에 눈비가 오겠고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5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며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다며 외출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눈비가 그치는 주말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해안에, 월요일에는 내륙에도 눈비가 예상돼 당분간은 강추위와 잦은 눈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곶감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과 수해를 겪은 뒤 처음 열리는 곶감 축제여서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곶감이 선명한 주황색을 뽐냅니다.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간식인 곶감의 달콤한 맛에 이끌려 너도 나도 맛봅니다. 경남 산청에서 곶감 축제가 열린 건데 곶감을 평소 시중가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시식도 해보고 너무 쫄깃쫄깃하고 곶감도 달고 맛있어서 저희 곶감 오늘 많이 사갑니다. 경남 산청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곶감 산지. 곶감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자랑합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온 찬 공기를 맞으며 감이 얼었다, 녹았다, 마르기를 반복하며 과육은 쫀득해지고 색깔은 선명해집니다. 조선시대 고종 임금에게 진상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전통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생전 산청 곶감을 선물받고 산청 군수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해 대형 산불과 수해를 겪은 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괴물 폭우와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에 전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10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9번째 산청 곶감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데 이번 축제가 지난해 큰 재난을 겪은 산청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이 오늘부터 선물 세트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25일까지 전 점포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축산, 수산, 청과 등 170여 종을 최대 70% 할인해 판매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29일까지 490여 종 선물 세트를 정상가 대비 최대 60% 할인해 사전 판매할 예정이며 지정 중개인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한우, 건강식품, 주류 등 약 200종을 최대 30% 할인해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택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오늘 설 연휴 3일 동안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 동안 쿠팡도 다른 택배사들처럼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과로를 불러온다고 주장하며 쿠팡이 설 연휴 3일 휴업을 거부할 경우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번엔 과대 포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쿠팡 로고가 찍힌 종이 상자 여러 개가 보이고요. 상자 한 개당 초코바 하나씩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과 함께 작성자는 자유시간 15개와 15개 상자, 쿠팡 지구한테 사과해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 작성자의 지인이 직장에서 직원 간식으로 초코바 15개 세트를 주문했는데 사진에서처럼 초코바 한 개당 상자 한 개씩 총 15개의 박스가 배송된 겁니다. 15개 상자가 배송돼 이삿짐처럼 쌓여있는 모습, 그리고 손바닥만한 초코바를 꺼낸 뒤 남은 다량의 접힌 박스와 테이프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쿠팡이 요즘 시끄러우니 우리 이 정도로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 낱개로 배송해야 배송기사한테 한 건씩 잡힌다고 하는데 배송기사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아닐까와 같은 추측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기구에서 일제히 탈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체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엔 측은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이 복귀하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재작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77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156억 톤으로 압도적 1위였고 미국은 59억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기간을 넓히면 미국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도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We already know that we're not going to stay within 1.5 degrees, and by some calculations, we're already past it.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제히 탈퇴하면서 전망은 더 암울해졌습니다. 특히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도 거부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곧바로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에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재무부는 저렴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거부하는 급진적 기구에 계속 참여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측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탈퇴는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ur determination to fight climate change, our determination to help support those people who are most impacted by climate change continues. 유럽연합도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국제적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영양 지침을 뒤집고 붉은 고기와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새로운 권장 식단을 내놨습니다. 김치도 좋은 음식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권장 식단의 핵심은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권장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매 끼니에 단백질,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먹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체중 1kg당 많게는 하루 1.6g까지 기존 권장 식단보다 2배나 많습니다. 또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 대신 일반 유제품이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리도 식물 기름 대신 버터나 소고기 지방으로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Protein and healthy fats are essential, and were wrongly discouraged in prior dietary guidelines. We are ending the war on saturated fats. 김치도 권장식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치나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채소와 함께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흰빵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특히 소시지, 과자, 냉동 피자처럼 화학 첨가물 범벅의 이른바 초가공식품은 아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I mean, I'm greatly in favor of whole foods and reducing ultra-processed foods, but I want a less ideological context for that, and I'd like to see the science. 이번에 발표한 권장 식단은 앞으로 5년간 미국의 학교 급식과 군대 식단은 물론 연방정부의 모든 영양 프로그램의 기준이 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026년도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세계 경제 현황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 전망치 기준 2.8보다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활동은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관세 부과에 앞선 선주문과 재고 축적, 탄탄한 소비, 통화 정책 완화, 안정적인 노동 시장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8%, 2027년 1.9%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와의 대담에서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의 대체 출산율을 보면 세계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들어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발생했는데 승무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진화했지만 승객 한 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승객 284명을 태우고 어제 저녁 7시 48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했고 기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면서 비상 착륙 같은 긴급 조치 없이 밤 11시 56분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1월 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